안녕하세요. 엠스TV의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엠스TV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직업, 비즈니스 어떤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비즈니스나 직업관 이런 것들을 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담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남의 당사자이고 게스트인 오늘 최현섭 평가사님을 모시고 동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죠, 평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감정평가법인의 최현섭 평가사라고 합니다. 예, 우리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아는 지인이고 제가 또 잘 아는 동생이고 또 이 평가사 쪽에서는 또 나름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제가 몇 번 같이 유튜브를 좀 촬영해보자 했을 때 거부하셨죠? 예. 거부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가 너무 유명해지는 게 싫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독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출연 제의도 오고 할까봐 거부를 했는데 예. 얼마 전에 감정평가 일을 주시는 바람에 왜 이러는 걸까요? 이쪽으로 업종으로 직업으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약 10년 정도 이 업에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예. 10년 정도면 오래 하는 건가요? 이제 한창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죠. 한참? 예. 그럼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봤을 때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하거나 결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더 몰라요. 예, 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거래를 할 때 한 번도 다른 사람이 가격을 정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당근마켓에서 예를 들면 당근을 산다. 네. 본인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을 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더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거슬러 보면은 본래 어떤 사회든 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뭔가가 희소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탕을 가지고 싸운다. 네. 그것도 사탕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미국과 독일군이 싸우는 것도 영토나 전쟁이 적어서 그렇죠.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아니면 우리 김영찬 대표님을 두고 네. 여성 두 분이 싸운다. 예. 매력적인 부분이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데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건 어떻게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배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나라는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 추첨, 그렇죠.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죠. 은행 업무라든지 도서관 자리는 선착순으로 하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한다 하면 왜 필요한가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사실 이 땅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이자도 받다가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이냐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도 돈을 빌리는 사람도 금액이 높기를 원하니까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금액을 정해줄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도로에 8m 도로에 농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똑같은 예를 들면 감자밭입니다. 1번 땅은 상업지역, 2번 땅은 주거지역, 3번 땅은 그린벨트라고 하면 가치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에 대출이 10억 나갔다고 해서 그린벨트에 10억을 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가격의 지적이 필요하고 해서 감정평가사의 필요성이 예. 정확한 어떤 재산에 대한 가치나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예. 그게 얼마인지를 결과론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채권 관계나 어떤 재산적인 어떤 기준을 못 정하니까 그걸 네. 기준을 잡았는데 꼭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과세를 할 때도 예.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나의 과세 표준이 좀 불합리하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감정평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100억의 건물을 산다고 해요. 그렇지만 감정을 넣어보면 이거의 거의 대부분 넘는 금액이 아니라 한 8, 90%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감정평가사님들이 이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기준을 봐서 잡나요, 보통?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감정평가 탁상 감정을
물어본다든지 가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감정평가사는 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객관성도 중요하거든요. 객관성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땐 얼마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가격이다. 검증이 가능한 가격이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보통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사거든요. 이 건물은 앞으로 임대료가 오를 거야. 임대료는 낮지만 매매 가격이 오를 거야. 근데 저희는 항상 과거의 자료만 봅니다. 거래된 가격이라든지 그렇죠. 현재 임대료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맡긴다. 질권을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가기도 하잖아요. 저당권이라는 건 부동산을 은행에 맡기고 이제 돈을 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웃긴 이야기지만 이럴 수가 있거든요. 1,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겼는데 카메라의 가치를 왜 1,000만 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전당포 주인은 이걸 환가했을 때 그 짧은 기간 내에 낙찰도 해야 되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이 가치를 인정해 주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뭐 그럼 시계나 이런 명품도 감정을 하나요? 제가 동창회 가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네. 어머니 폐물 감정해달라. 네. 도자기가 이게 고려청자 아니냐. 심지어는 병아리도 암수를 구별할 수 있냐. 현업을 하고 있는 최현석 감정평가사가 직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말씀이나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다 하면 한마디. 감정평가사는 자격을 갖춘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근을 한다고 해도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더 피곤하고 흥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네. 감정평가사가 야근을 하는 것은 다 본인의 거래처고 본인의 일이거든요. 또 본인의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근도 좀 즐겁거나 덜 피로하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사인이 들어가는 거네. 네네. 감정평가사가. 네.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일이 끝났을 때 후련함도 좋고 그래서 직업 만족도는 제 생각엔 좀 낮은 편이고 또 출퇴근도 자유스러운 편이고 어디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간간히 밖에 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출장을 갈 때는 항상 월요일 가거나 금요일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가족들과 놀고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고 또 이제 정년이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없는 편이고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 않나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직업이나 있겠지만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격이 안 나오냐고 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원하거나 요청할 때 고민을 하고 그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10년 정도 일했다라는 거는 자기의 직업이 만족이 있으니까 이 10년까지 일한 거지 이 10년까지 온 사람한테 제가 뭐 단점을 말하기가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보시면 제가 또 사회에서 있다가 직업에 대해서 1, 2년 잠깐 하신 분한테 얘기하면 단점을 많이 말하는데 이렇게 한 10년씩 오래되고 이 회사의 어떤 이사직이나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직업 간에 만족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례가 아니면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평가사가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수습하거나 뭐 1, 2, 3년 차 때는 대략 한 3천에서 4천 수준 그리고 한 4, 5년 차부터 10년 차 때까지는 한 6, 7천에서 8천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기 나름인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이상 되면은 뭐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수입이 이제 기본적인 수입이 있고 또 보통은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있고 출장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개인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하면은 7, 8천에서 1억 좀 넘기는 수준이 평균이지 않을까. 억대 연봉이네요. 감정평가사로 보통 쭉 흘러가면 한 뭐 10년 정도까지 가면 한 1억 정도에 대한 억대 연봉이네요. 저희 주변에 있고 저희가 자산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중개하고 있는 분들이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너무 세금이 많이 올랐다. 뭐 10몇 퍼센트 막.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라는 게 코로나로 힘들지만 임대료 수익은 안 들어오고 임대료 수익은 안 들어온 상황에 세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뭐 이의제기를 하면 받아주나요? 아마 소유자분이면 통지를 받으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 20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네.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한번 의견을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일 중에도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음. 보상평가액도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보상도 있지만 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작은 경우도 있고 또 뭐 영업장을 보상한다든지 작은 나무나 담장 같은 것도 다 같이 보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서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우리가 주민센터도 가고 시장도 가고 도서관도 가거든요. 고속도로도 있고 이런 뭐 어떤 사회 기반 시설들이 대부분 누군가의 토지를 수용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보통 예. 감정평가사 되려고 하면 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1차는 이제 영어 포함해서 5과목이고요. 영어도 들어가요? 네. 2차는 3과목인데 네. 1차는 이제 객관식이고 네. 2차는 논술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술로? 예. 1차는 절대평가 60점이고 음. 2차는 이제 상대평가 겸 절대평가라고 해서 네. 어쨌든 인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해서 합격을 했나요? 저는 5년 공부했습니다. 아, 힘드나요? 그렇죠. 힘들죠. 아. 이제 공부하는 거가 힘들다기보다는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죠. 근데 정말 빨리 합격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빨라요? 보통 2년에 합격하면은 빨리 했다고 보죠. 베스트야? 빨리 했다? 예. 2년에 하면? 예. 아, 그럼 이 감정평가사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보거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최소한 빨리 돼야 2년이네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또 엉덩이 붙이고 도서실에서 또 학원에서 또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그만한 또 가치가 있다고 또 최연석 평가사는 자기가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 직업을 택했고 이 직업군을 관심 있게 보시면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영상으로 해서 또 직업이 있다라는 걸 또 알았으면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옆에 구독이나 이런 거 좋아요. 아니면 최연섭 평가사한테 물어보거나 또 아니면 또 건물주 되시는 분들이 내 건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어 이런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 평가사한테 댓글을 달으라고 이런 것들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연섭 평가사와 같이 영상을 담아봤고요.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평에서 어떤 집을 보상한 적이 있는데 200년 정도 넘은 감나무가 있었어요. 수목. 예, 네. 마당에 엄청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할아버님께서는 이 감나무가 적어도 2천만 원은 간다. 왜냐면 추억이 너무 많이 얼어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근데 그때 보상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나왔었거든요. 관리된 조경수는 다른데 그냥 마당에 심어져서 너무 오래돼서 뭐 이제 모양도 좋지 않고 숲이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보상금이 낮게 나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저 감나무가 주관적인 가치는 클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뭐 토지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그쪽 방향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올랐는데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감나무가 2천만 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끝났던 일이 있었습니다.